예, 여러분,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건 그냥 캘린더가 시간이 지나면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또 임기가 다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3년이 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중간 결산을 한번 이렇게 해볼 필요는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임기가 1년, 어떻게 보면 선거를 생각하면 실제 일하는 건 1년이 안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동안에 해온 일이 스스로 이렇게 돌아볼 때 어땠나 하는 점을 사실 자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해서 3년 동안 일 뭐 제대로 했나, 하기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을 과연 현장에 현 우리 교육실장에 맞게 현장 중심으로 잘 실행하고 있고, 또 발표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잘 실무적으로도 체감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중점 놓았던 것은, 어쨌든 저희는 공교육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이 어디에 있건 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공교육이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인성교육, 또 인성과 균형을 맞춘 역량교육이 돼야 된다. 또 지난 시절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경기도가 학력이 많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처진 이런 지표가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학력은 우리가 평가하는 내용이 반드시 객관적이고, 그게 학력에 대한 아주 올바른 그게 평가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사지선다형으로 하고, 또 그냥 마치 대학 입시 이런 연장선상에서 평가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래서 교육의 이제 전환도 시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드린 우리 교육이 결국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대입제도가 바꿔지고, 또 대입제도가 바꿔지는 연장선상에서 우리 모든 그런 교육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들이 실효성 있게 고3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은 고등학교 가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그래서 계속하면서 교육정책을, 도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이렇게 좀 답변 드리면서, 아마 기본적으로 자료를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지금 이미 아마 릴리스를 해드린 것 같은데, 그런 내용 보시면서 좀 편안하게 한번 3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교육감이 좀 더 정신 차려서 챙겨야 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아주 많은 지침이 되고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바로 우리 언론인과의 대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조그마한 이따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최종호 기자입니다. 어느덧 이제 취임 3년이 지났는데, 지난 3년간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지랑, 남은 임기 1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임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하시고자 하는 정책 혹은 사안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성과는 이제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성과를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미래교육의 중심에서 저는 교육이 학생들의 미래에 필요한 준비를 시키는, 그래서 역량, 또 기초 역량, 또 인성 이런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정책의 목표를 그 미래 교육으로 두고 정책 기조를 자율균형 미래 기조로 했습니다. 저는 자율균형 미래 속에서 그 학교 현장에 그 자율적인 힘으로 그 미래 교육을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그거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주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미래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와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AI 교수학습 플랫폼, 그 하이러닝은 현장에서 매우 수업에 참여하는 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굉장히 그 수업의 분위기를 바꾸는 교실의 어떤 변화를 주도하는 아주 그 소중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문제는 좀 더 선생님들께서 이 편안하고 익숙하게 사용하시고 또 거기에 컨텐츠가 충분히 더 탑재가 되고 하는 과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또 인프라가 일부 면에서는 인프라가 조금 충분치 못한 그런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에 내년 말까지는 적어도 그 인프라 때문에 하이러닝을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만들 목표로 좀 확충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예산에 대한 협조만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저는 그 문제는 내년 말까지는 100%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거기에 그 탑재되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있긴 한데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는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형태의 맞춤형 교육 내지는 그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재를 교육 그 교과서를 교육부가 이 기준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플랫폼을 교과서 회사에다가 두고 교과서 회사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한 그 조치는 저는 좀 교육부 정책에 조금 그는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처럼 하이러닝을 이미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좀 많이 있는데 그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범용적인 콘텐츠를 교육부가 만들어서 공급하면 되는 거지. 그 부분을 플랫폼까지 교과서에 맡겨서 하는 부분이 조금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하이러닝에 탑재돼서 운영될 수 있는 콘텐츠로 그 AI 디지털 교과서도 지금 이미 좀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더 여기서 쓰면서 그 추가적인 교과서 개발은 그 이후에 보자 하는데 대체적으로 교과서 업체가 준비한 이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가 현장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그 여론을 제가 그냥 조사를 해본 건 아닙니다만 만날 때마다 제가 질문을 하는데 대체로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그 만들어서 쓰시는 수업 자료보다 별로 그렇게 좋다는 의견은 우월하다는 의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가장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영어하고 수학이 그나마 지금 교과서가 돼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이외에 추가적인 과목의 교과서 개발은 저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일종의 학교에서 미래교육의 기반이 만들어진 것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이 돼야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이제 바뀌는데
대학 입시 제도의 개편에 지금 저희들이 시안을 내놓고 가장 그 대학 입시 제도 개편 또 저희들이 교육 본질 회복에 아주 그 걸림돌이라고 늘 가장 최대의 애로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평가 시스템을 지난번에 시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개발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 대구에서 그 IB 관계로 그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300명 이상의 현장 교사 및 그 대학의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학회에서 저희들 그 여러분들께 시연해 보였던 그 채점 그 시스템을 그 시연해 보인 적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였고 물론 어느 정도든지 완벽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점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이거는 고려해 볼 만하다 하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그 경북대학에 어제 그 참여했던 그 아주 간부 그 교수님은 대학에서 교양과정에서도 이거 한번 써보고 대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제가 대학 측에서도 같이 그거는 해나가면 저는 목표대로 하면 아마 그 아주 멀지 않아서 저는 목표는 내년 말로 두고 있는데 내년 말 정도에는 대학이나 우리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아주 공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 평가 시스템이 저희 경기도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예를 들면 지금 만드는 작업은 그 평가하는 알고리즘은 지금 나와 있는 거 경기도 거 이 테스트를 거친 거를 저는 참고해도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그거는 뭐 동의하지만 비슷한 메커니즘을 만들면서 새롭게 만드는 거는 이건 예산 낭비다. 중복 작업이다 생각합니다. 더 중점을 둬야 될 거는 어떤 문제로 어떤 루브릭으로 어떤 성취평가 기준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것인가 결과를 낼 것인가 평가를 내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교육과정 평가원도 지금 말씀드린 그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 기준, 그다음에 루브릭에 대한 개발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누차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그리고 이제 그 과밀 해소 그다음에 이 교육청의 여러 가지 이제 행태에 대한 이 교육청이 관리가 아니라 지원으로 또 감독이나 이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 짐을 덜어주는 교육청으로 좀 우리가 그 자세 전환하자 하고 계속 직제 개편도 그렇고 이렇게 추진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현장에서의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공문이나 이런 거에 어떤 그 변화가 있느냐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청의 정책이 현장에서 좀 더 이 아주 뿌리를 내리는 데에 이 남은 기간을 더 역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학 그 입시에 대한 그 문제를 좀 더 이게 공론화하고 교육계에 가장 어렵고도 이게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에 좀 더 에너지를 집중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대12의 황현민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하이러닝 플랫폼에 대한 완성 부분 그리고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이 선원수명 평가 시스템 개발 등 모두 다 이제 내년 말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교육감님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 의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 해서요. 한번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치를 하다가
이제 교육에 오면서 늘 말씀드렸듯이 좀 우리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변화시키는 일이 저처럼 그 사회적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 사회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저는 공적 책무성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육은 정말 안으로부터의 변화, 바닥으로부터 저변으로부터의 변화, 그 변화는 더 확실하고 아주 지속되고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 또 정치나 그 기타 이 외부에서 공적인 그런 활동의 경우에는 겉으로부터의 변화, 그리고 위로부터의 변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변화가 오거나 리더십의 변화가 오거나 아니면 다른 환경이 터졌을 때, 다른 환경이 이렇게 그 닥쳤을 때는 쉽게 바뀌고 지속적이지 못한 게 특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는 저는 이제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욕심만 가지고 이제 출마를 결정할 그런 좀 단계는 저는 좀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보면서 과제가 남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요구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분명하면 이제 그걸 맞게 결정을 하겠지만, 저 혼자만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이게 결정해 나가는 그거는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뭐 또 하고 또 하겠다 그러면 욕심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저는 욕심은 이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제가 늘 그랬는데 제가 직업에서 업에 대한 거를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직보다는. 그래서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에 대한 일은 정말 지금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좀 답변 드리죠.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NSP 통신의 조현철 기자입니다. 교육관이 2년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성과도 많이 하시고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내년이 되면 이제 초중고의 모든 아이들이 학부형이 되는데, 원래 이제 교육 기자 간담회에서는 특별한 얘기를 저는 지적을 하지 않는데, 요거는 꼭 지적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학교 문제뿐 좀 넘어서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입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기자의 출입을 하러 올 때, 기자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간담회 이렇게 기자단 외고. 근데 얘기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저희 지방에 있는 기자들도 출입을 하게 되면 뭐 기자단에 대해서 뭐 허락을 받아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외부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보안책이라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운영하는 걸 봤을 땐 저희가 이제 1층 로비에 와서 어떤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내려서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 사실 자리 없다 그러면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사실 현장에 있더라도 없다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취재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애로운 상황이 있고, 기자회 간담회 할 때도 제가 2년 만에 말씀드렸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교육감을 보기 힘든 경우가 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청에 출입한 지 10년이 됐는데, 기자 간담회 할 때는 왜 저희 이제 기자단 말고 저희는 기자 간담회 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얼마 전에 외국 다녀왔을 때도 저희는 어떤 내용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자단만 데리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자랑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취재하고 싶은 분인데, 그 자리에서 없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 좀 공평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자실 출입하는 것도 뭐 허락을 받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 문제를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좀 돼야 저희가 이제 공평한 언론하지, 특별한 기자를 하게 되면 뭐 나쁜 말로 얘기하면 교육감님한테 좋은 기사만 쓰지 않을까
문제가 있어도 지적하지 않을까? 그럼 이 형평성 있는 게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부분도 반드시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기자회견에 자리도 못 맡게 하고 다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사를 오면서 부활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교육관님께서 개선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하이러닝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저희도 물어봐도 뭐 그 전에 있던 게 별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교육관 아이들한테 뭐 인공지능 했다고 교육관님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교장 선생님들 만나보셔도 교육감이 얘기하시는 것만큼 해도 실질적으로 현업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 좀 더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학교장들을 모아서 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말씀 주신 거는 저는 이거는 홍보기획관실에서 우리는 사실은 저도 뭐든지 이렇게 개방적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그렇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홍보기획관실에서 좀 하여튼 개방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나 뭐라 그럴까요? 해명이란 해명이고 저희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사무실을 스마트 워크를 하다 보니까 매일 자리가 이제 직원들이 바뀝니다. 이제 간부님들도 뭐 이전저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무실을 개방을 하면 사실은 누가 어디서 이렇게 근무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출입 중에서 이 일종의 출입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무실에 드나들게 출입이 가능하게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그 홍보기획관실에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한 요청을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직원들 담당 직원들하고의 연결을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보완을 하도록 제가 챙기도록 할 테니까 그 점은 그렇게 좀 사과와 함께 앞으로 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혹시 지금 자제분이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 네, 수원입니다. 수원이요. 근데 학교에서 하이러닝을 쓴다고 그러던가요? 뭐 그런 얘기를 해도 뭐 자기네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선생님들도 어떻게 물어봐도 이렇게 자세히 알고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아마 어쩌면 네. 그 하이러닝을 그냥 컴퓨터는 있는데 하이러닝에 의한 수업은 하지 않는 지금 학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분명히 그 하이러닝을 하는 수업 현장에 가보면 우선 학교의 교실이 수업 참여도가 저기서 딴청을 할 수 없는 딴 일을 할 수 없는 그 지금 수업 분위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맞춤형으로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생님하고 1대1로 수업하는 것과 같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자제분이 다니는 학교는 저는 하이러닝이 아니라 컴퓨터는 좋지만 실제로 수업은 하이러닝으로 되지 않는 학교 아닌가 하는 생각. 그건 한번 개별적으로 나중에 우리 한번 누구 말씀을 주십시오. 한번 어느 학교인지. 근데 지금 대체로 그 학교에서 좀 그 하이러닝을 이렇게 편하게 쓰는 그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는 대체로 확산이 되는데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는 또 그게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반드시 써야 된다 앞으로. 왜냐하면 모든 평가도 앞으로는 하이러닝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러닝을 쓰지 못하면 수업 자체를 선생님이 하시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생님도 예외 없이 하이러닝에 대해서는 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하셔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현장에서는 이 평가가 나오고 나서는 더 그런 분위기가 현장에서 이건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지금 생긴다고 이렇게 좀 제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 우리 학교 전체로 보면
지금 아마 한 40%대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익숙하게 쓰고 학생들이 정말 같이 참여해서 맞춤형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아직까지는 40%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현장 보면. 근데 이게 선생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연수를 계속 강화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엘로비전 LG엘로비전 이세진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서 대학 입시 개혁안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평가 시스템 개발 외에 교육계 공론화가 좀 어떻게 진전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현실화가 가능한 건지 향후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네,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학교가 올해 이제 시스템 구축이 됐는데 기존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들과의 가장 큰 차별성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온라인 학교의 콘텐츠 차별성, 기존의 온라인 그 교육 콘텐츠들과의 가장 큰 차별성이 뭐라고 보시는지. 온라인 기존의 교육 콘텐츠 하이러닝 뭐 포함해서 예. 다른 이제 온라인 교육 콘텐츠들과의 차별성. 우선 입시 개혁은 이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 힘만으로는 이건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입시 개혁을. 그리고 이 최근에 입시 개혁에 대한 의미는 과거에는 이 교육감들이 입시 개혁에 대해서는 그냥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지, 입시 개혁을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이 교육의 여러 가지 혁신의 완성은 입시 개혁이 필수적이다 하는 데까지는 이걸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입시 개혁은 당국하고 대학이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인식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제가, 이 입시 개혁이라는 아젠다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래서 교육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노력을 하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 노력. 근데 물론 경기도가 제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예, 경기도가. 그리고 대학 총장들한테까지도 입시 개혁에 대해서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하자. 그래서 제가 한번 1차로 설명했고, 이제 이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대학하고 공유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이제 이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시범 실시를 해볼 그럴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2학기부터는 저희 우리 경기도에서는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맞나요? 중학교 1학년. 예,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평가에 대한 것을 이제 시범 현장에서 실시를 하고, 2학기부터는 저희들이 어느 대학하고 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대학에서도 한번 이 시스템을 써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하반기 적당한 시점에는 이 시스템의 흔히 얘기해서 평가 역량에 대해서 아마 또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 평가 시스템이 정말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사후 평가를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하면 저는 적어도 후년 정도부터는 이 부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목표가 내년도 말까지는 2032년에 대입제도의 개편안을 미리 발표하자. 그래야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의 교육이 그거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의 의지가 100%다 반영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교육부하고 국가교육위원회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원을 하고 우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공유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거 보완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2032년 대입제도를 최종 개편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학교하고
그 기존의 교육 콘텐츠하고 차별성인데 온라인 학교도 플랫폼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이러닝도 교수 학습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에는 콘텐츠는 별개입니다. 그죠? 좋은 콘텐츠는 일단 저희 하이러닝에는 디지털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EBS에서 뭐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안 됐습니다만 EBS가 개발한 모든 콘텐츠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콘텐츠가 거기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 800여 개가 넘는 이 교사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교사 연구회가 만들어서 또 내가 수업 설계하면서 학생들에게 참 좋았다 하는 게 콘텐츠로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로 무수한 콘텐츠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형 콘텐츠가 있고 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런 정도는 공유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단계로 넘어갈 때는 저희들이 구독료를 내든지 아니면 콘텐츠 자체를 구매를 해서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할 지금 이 저희들이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계속 그 콘텐츠 그 오픈 플랫폼에서 저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교육 콘텐츠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플랫폼의 오픈 플랫폼의 장점이 거기에요. 특히 경기도 교사연구회 800여 개 넘는 교사연구회 우리 이 선생님들의 지금 그 교육 콘텐츠 역량은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뭐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저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콘텐츠가 결국 공유되고 더 완성도 높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책 구매 제도를 그래서 만들었고 우리 저 미디어 센터를 비롯해서 지금 미디어 랩이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양주에도 하나 있고 우리 경기대에도 하나 있고 거기에서는 오늘 선생님들의 여러 콘텐츠를 우리 하이러닝에 탑재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그 일종의 지도를 이렇게 협력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는 기대하고 그걸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아마 아까 질문은 에듀테크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에듀테크 회사에서. 근데 지금 이미 학교에서는 에듀테크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꽤 계세요. 근데 지금 차이는 하이러닝에 탑재된 것은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하이러닝 외에 에듀테크는 다 구독료를 지급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교과서 정책이 이제 이런 AI 디지털 시대에는 교과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이렇게 의무화해서 막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교육 콘텐츠의 구매 내지는 구독 비용으로 선생님들께 이렇게 좀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 계획대로 쓰실 수 있도록 이런 여건으로 바로 그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지금 우리 실무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학교의 콘텐츠도 역시 하이러닝의 콘텐츠가 온라인 학교에 실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학교는 또 다른 게 뭐냐면 학교에서 예를 들면 미처 하지 못하는 이런 과목들을 온라인 학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온라인 학교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 정말 명품 강의라고 소문난 선생님들이 주로 지금 계십니다. 지금 온라인 학교에 지금 저 선생님들이. 그래서 일단 온라인 학교에 그 선생님들 수업을 실시간으로 혹은 그 콘텐츠를 탑재해 놓으면 자신이 앞으로는 이게 이제 개방을 하면 앞으로 예를 들면 도저히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의 콘텐츠 내용을 그것도 무료로 다 접할 수 있게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여건에서 있건 이제 그런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있는 분은 계시죠?
지금 생각해보면 네, 인천일보 김혜진 기자입니다. 늘봄학교 시범 도입 1년 지났는데 성과와 한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리박스쿨 관련해서 강사들의 늘봄학교 활동 논란 이후에 교육청 차원의 사전 검증 시스템이나 뭐 책임 구조 보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늘봄학교는 저희 경기도는 공유학교의 형태로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현장이 학교에서 돌봄도 있었고 또 방과후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에서 좀 공교육 시스템으로 국가 돌봄 형태로 이 늘봄학교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다만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 추가적인 이게 업무 부담들이 일부 있어서 교육부도 정부도 저희 교육청도 기존의 학교의 부담을 더 추가하지 않고 가중시키지 않고 최대한 학교 업무는 별개로 운영하려는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과도기적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이제 돌봄을 하던 이제 학교하고 그 클래스하고 또 이제 방과 후에서 해결하던 거를 늘봄으로 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게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 안에서 하더라도 그거는 공유학교 형태로 해서 교육지원청이 책임하에 운영하는 공유학교로 장소는 학교라도 그 시스템을 전환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나하나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늘봄학교는 저는 공유학교라고 하는 공교육의 확대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늘봄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러니까 공유학교에서 초등학교 공유학교죠. 일종의 초등학교 저학년의 공유학교 형태로 이것은 저희들이 부단하게 이 부분을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서 학교 안에서 미처 해결 못하고 있는 여러 교육적 어떤 이 현장의 수요에 대해서는 공유학교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가 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만나면 굉장히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참여도도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져서 아마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금년 한 연말쯤 가면은 상당히 공유학교가 우리 공교육을 확장하고 학교에서 미처 못하는 걸 하면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박스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리박스쿨을 저는 뭐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단체들이 뭐 이런저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예를 들면 그 단체를 기준으로 뭐 이건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이 교육적으로 좋은 태도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 내 정치적 소신이 A라고 해서 교육 현장에서 A에 대한 정치적 소신만 어떤 이념적 소신만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한다 그러면 저건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균형 있는 교육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선생님 계시면 그런 사람들은 교단에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리박스쿨에 혹시 소속이 되거나 추천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전수조사의 결과 학교 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지금 확인은 지금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어디에 속했다는 것은 사실 자칫 그 자체로 주시면 편견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하긴 그렇지만 교육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입장으로 저희들 교육청 간부들에게도 저희 의견을 이렇게 좀 나누고 아마 그렇게 현장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준 잠깐만요. 답변에 검증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그 공유학교도 그렇고 늘봄학교도 그렇고 거기에 이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혹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도 이게 좀 쉽지 않은 과제인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시간 강사 혹은 왜냐하면 공유학교에서도 매번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분담해서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서 경찰에서 모든 예를 들어서 이 공유학교에 참여하는 강사님들을 전부 만약에 검증을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채용하는 경우는 또 경찰에서도 당연히 해주는데 정식 교원이나 이러면은 지금 공유학교의 경우에는 또 그런 신분도 아니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좀 한번 지켜보면서 좀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저희들이 이 검증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 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관내나 이런 데에서 대개 그 선생님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 또 그 선생님이 그동안에 해온 그런 내용을 기초해서 과거의 행동을 기초로 해서 평판을 들어보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지일보 이승혜 기자인데요.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는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제가 또 취재를 또 가보고 하니까 교사들이 또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업무가 과중하지 않는지 많은 콘텐츠 개발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학부형들이 얼마만큼 체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학교가 교육 본질에 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여러 좀 업무 경감을 위한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학교의 자율성을 증대시킨 게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과거에 사업으로 진행하던 혁신학교를 사업으로 하지 않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고 자율 예산을 보내고 그것도 기본 경비 형태로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 구성원들이 구상하고 있는 여러 교육의 변화를 과거처럼 무슨 보고서 쓰고 회계를 뭐 하나하나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한 건 지출이 일어날 때마다 서류를 3개씩 붙이고 하는 일들이 아주 대폭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를 전 현장에서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게 공문이나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학교에 부과가 많이 됩니다. 제가 학교에 물어보니까 평균 16,000개 정도 온다고 좀 들었습니다. 학교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 250일을 칠 경우에 하루에 몇 개씩 오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공문 오는 게 일단은 다 공문 형태로 오고 이래서 제가 지금 그랬습니다. 의회나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서 오는 공문은 의회 협력과를 창구로 해서 가지 않는 공문은 이거는 안 해도 좋다.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노조나 예를 들어서 교원단체에서 오는 거는 우리 노사협력과를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조율되지 않은 거는 또 똑같이 거기서 좀 선별을 해가지고 해라. 그리고
교육청 자체 내에서 보내는 것도 부서별로 뭐 장학사, 장학관 무슨 직원별로 전부 팀장별로 보내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내는 것은 가급적 우리 학교 교육국을 통해서 일단 좀 모아서 이렇게 보내도록 시스템을 만들라. 근데 그 부분은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그렇게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금 현재 공문도 상당히 그 개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 오는 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전체가 참고해야 될 것은 그냥 게시판에 올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처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또 학교에서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이 학교의 교육을 위해서 바쁜 거는 선생님들이 다 감내하세요. 기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어도 정말 시간을 쪼개서 연수도 받고 역량을 강화하려고 교육에 대한 참여도 선생님 직접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열정을 존중하는데 선생님들이 사실은 교육 본질하고는 관계없는 거 대표적인 게 교복입니다. 교복. 교복 때문에 학교마다 신입생이 들어올 때마다 큰 홍역을 치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서울이나 인천의 경우에는 학교에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서 우리처럼 강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때문에 이걸 못 고치고 있는데 이 조례 개편안을 좀 저희들이 내면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이러이런 요령에 의해서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율적으로 하도록 궁극적으로는 교복에 대한 건 제도를 완전 자율화해서 학교에서 형식만 정해주고 재원은 학생들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주든지 그거는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학교의 업무를 좀 이렇게 간소화하도록 이렇게 할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통학버스에 대한 것도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공통 업무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공모직 급여 업무가 어려운 것도 교육청에서 하도록 지금 시스템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교육지원청만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그거대로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전산화해서 디지털화해서 아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고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학교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기를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충전기에 넣어서 선생님들 책임하에 보관하고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개인 기기화해서 전부 좀 나눠주도록 그래서 개인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AS만 어디서 AS 받으면 된다. 이렇게 좀 학교는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개편을 하려고 제가 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학교 현장의 업무들을 굉장히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인데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보셔서 학교에서도 좀 재량껏 할 수 있는 것들은 재량껏 할 수 있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예산이 너무 세항들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업무가 전부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서 마치 그 규정된 업무는 꼭 해야 되는 업무처럼 돼서 지금 행정관리하고 예산에서 그 업무를 통폐합해서 큰 방향만 정해서 그 안에서 좀 재량껏 쓰도록 하는 예산의 대과목화, 대항목화, 그 다음에 업무의 좀 포괄적 위임 이렇게 전부 규정을 고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학부형 체감 말씀을 또 하셨는데 사실 학부형 체감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모든 학부형님들께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과거에는 무슨 학부모 무슨 그 지도인가요, 교육인가 이거를 담당을 막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권역별로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학부모님들은 자기네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학부모회를 통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돼서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약속하는 그런 약속식이 거의 전 학교에서 지금
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학교가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책임지고 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그 학교 자체가 그 좀 해결을 나가도록 하는 점을 관행하여라. 이게 진정한 학교의 자유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부 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 있으세요? 저기 관련된 질문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 보답을 갔다 오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육관님, 서울경제TV 강시온 기자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사각지대가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M사 단독 보도된 파주시 한민고등학교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좀 사립학교에 대한 그늘이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과 또 사립학교 미래교육 협의체도 출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들은 정말 충분히 좋은 정책이지만 사실 사립학교랑 공교육 간의 충돌이 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립학교와의 상생을 위한 좀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또 앞으로의 방향성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저도 공직에 있을 때부터 저는 공사립 이 구분이 사실은 일반 부처에서는 공공부문, 민간부문으로 쓰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러면 우리가 공교육 시스템에서 보면 공교육은 공공학교, 그죠? 공사립, 그러니까 국공립학교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학교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공립과 사립이라고 해보니까 그 사립은 마치 개인 사자가 들어가서 이거는 혹시 재단이나 이런 데를 상대하고 거기를 지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관행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공립학교 우선 지원이고 사립학교 후순위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는 공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운영의 주체나 예산의 주체가 국공립인 데가 있고 사실은 민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민간도 공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 사립학교과를 사립학교 지원과로 바꿨죠. 그건 왜냐하면 같은 공교육을 하는데 다만 거기는 학교 재단이 있고 그 학교 내의 인사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지침에 따라서 민간 부문이 하는 거다. 민간 부문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우선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아마 좀 경기도의 이런 사학재단, 모임이 뭐 사학재단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사학재단에서는 아마 그런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뭐라 그럴까요? 시각의 변화라고 할까요? 기본 업무에 대한 기본 자세의 변화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고맙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그동안에 교육청이 이걸 못해서 그런 거다. 그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장할 권리다. 다만 사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니까 국공립 학교에 비해서 회계나 이런 데 대해서 혹시 감독이 허술해서 비리가 일어나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왜? 그거는 사학에게는 민간과 설립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실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는 건데 학생 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안 쓰고 다른 데 쓰면 이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학재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학생들 교육 중심으로 하겠다는 자정결의를 모여서는 하고 저희들한테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말씀에 그래서 이런 사학에 대한 현장 지원 플랫폼이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사립학교 가는 학생들하고 공립학교 가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공립학교가 부족한 부분은 늘 사학에 하였고 공립이 비중이 작았을 때는 사립은 어느 지역은 사학이 없었으면 공교육이라는 게 사실 생겨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사학에 다니건 공립학교에 다니건 같은 교육적 혜택을 보도록 그 현장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지원 플랫폼은 반드시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의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그 사학에 대한 이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하는 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학도 공교육의 그 시스템 내에서 하는 것이다. 다만 재단의 주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미래 교육도 이 오히려 어느 뭐 그 공교육 사립 그 재단에서는 훨씬 더 솔선수범하고 자율적으로 먼저 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자율성을 주고 저희들이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이미 교육청이 누차 기회가 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든지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속에서 사학도 학생들에게 교육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은 저는 그 아마 앞으로 더 개선이 되고 지금보다도 그렇게 되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초중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지금 유치원도 유보 통합을 하는 그 목적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오긴 영유아 교육도 공적 책임하에 교육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사실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사립 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는 공사립 간에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공사립 지원의 차이도 저는 좁혀나가는 것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정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의회하고 뭐 예산에 대한 협의가 있는데 적어도 공사립에 비해서 사립의 간격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예산은 저는 바람직하지만 그 차이를 더 넓히는 쪽의 예산은 당분간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계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 IPN 뉴스 남남입니다. 그간에 여러모로 우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게 이제 거의가 다 잊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10대들의 이런 폭력을 하고 이제 뭐 따돌림하고 무려 이런 정도가 돼가지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서 무려 4년 동안을 이러한 시달림의 지체감을 해서 마지막 선택까지 하려고 그런 걸 가까스로 발견해서 이렇게 좀 구워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초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경기도가 아니고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경기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대책이나 어떤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으시고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의 발전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자라는 어린애들, 청소년들의 관리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 좀 발표하셔가지고 우리 언론들이 이걸 많이 이제 보도를 해서 또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또 새로운 경제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가지고 한 말씀 드립니다. 그간에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그 피해 학생과 사건 요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소명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폭이라는 게 과거 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게 학교에서 그냥 어떻게든 자체 해결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거지 그렇게 학교 밖으로 해서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없었던 저는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죠.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죠. 그때 학교에서 요구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그때도 보면 크고 작은 일은 있는데 지금은 그게 드러나죠. 예. 그래서 이 학폭의 문제는 사실은 여러 뭐 방법들이 많이 되고 법도 많이 만들어졌죠.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상당수의 경우에는 그 법이 학교의 학교 폭력을 정말 제대로 예방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해결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교를 더 힘들게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법이 그런 역설적인 그런 현상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얘들이 그래서 뭐 학폭심의위원회라든가 이 제도가 학교에서 교육적 해결을 충분히 교장선생님 책임화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학폭심의위원회 가지고 법률적 처리로 그때부터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법률적 처리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이 학교 이 폭력에 대해서 우선 첫째는 사전 예방을 어떻게 할 건가. 그죠? 근데 사전 예방은 비가 새는데 원인을 찾는 것보다 비 새는 걸 우선 막는 게 중요하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다음에 이 시스템과 법은 어떻게 고칠 건가. 이제 크게 그렇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그 시스템이 지금은 학교 내에서 그냥 발생하면 뭐 사과하고 이래서 해결되면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폭심의위원회로 다 넘어갑니다. 근데 학폭심의위원회 가면 그건 100% 법률적 절차입니다. 교육적 해결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결하려니까 오래 걸리고 갈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학폭심의위원회가 사실은 교육청도 힘들게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경기도는 화해중재단을 그 법적 기구는 아니죠. 화해중재단을 둬서 소위 교육적 해결. 그래서 학교에서 피해자 가해자 보고 사과하게 하고 같이 좀 그런 거를 풀 기회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일종의 교육적 해결에 우선점을 둬서 그 화해중재단이 실제로 해결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학폭심의원회 안 가고. 그런데 그 중간에 학폭에 대해서는 조사관 제도를 또 뒀어요. 조사관 제도를 두면서 그 조사관을 행정적으로 전부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관도 일을 해야 되니까 조사관이 학폭이 생겼을 때 교사를 또 학생들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거의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듯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또 부작용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학폭 그 화해중재단의 그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로 해서 화해중재를 우선적으로 하고 교육적 해결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서 안 되는 거를 이제 이 심의위원회를 남겨서 하는 그런 절차를 해결하는 일종의 그 절차로 삼고 있다. 문제 해결하는 최원칙은 뭐냐? 저희는 첫째도 피해자 우선, 둘째도 피해자 우선, 셋째도 피해자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트라우마가 있고 어떻든 피해자가 그것 때문에 상처 입어서 교육을 계속하지 못하는 이런 거는 절대로 그거는 막아야 되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그런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 가해자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애를 그 아이에 대한 그 저기를 법적으로 처리하고 그냥 해서 그 가해자로 낙인 찍고 하는 게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 해서 저희들은 피해자가 최우선이지만 교육적 해결을 해서 어떻게든 학교에서 학생이 그럴 수도 있고 서로 좀 이해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해서 교육적 해결하는 쪽을 화해중재단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언론에 지금 이슈가 되듯이 우리 이제 성남 지역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은 분리가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분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법 전문가들이 보면 이거 별거 아니다는데 학생 기준으로 본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학생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어른들의 시각으로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그러는데 전 그거는 심의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육적 심의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률적 심의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학교 현장을 지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게
대표적으로 학교에서는 분리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걸 학폭으로 가져가니까 학폭에서는 이 흔히 얘기해서 분리할 필요 없다고 저 결정을 내려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가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정말 교육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학교의 요구를, 학교의 자율적 해결을 최대한도 존중해서 했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사건 발생 처리하는 데에서 첫째는 저희는 피해자 우선, 둘째는 화해중재단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교육적 해결, 교육적 해결이라는 것은 학내 해결을 의미합니다. 학내 해결을 의미합니다. 그걸 넘어갔을 때 그 학폭심의위원회. 근데 지금 학폭심의위원회 갔을 때의 문제가 좀 한 가지가 있는 게 학폭심에서 법률적 그게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응 능력이 좋은 사람은 사실 끝까지 가서라도 아이한테 기록 남지 않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른 싸움이 됩니다. 학폭심의위원회 가는 순간부터 부모들의 싸움이 돼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보면 이 부분을 저는 고쳐주지 않으면 학폭 문제가 저는 그렇게 이 학교에 큰 부담을 계속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이 법 개정할 때 바로 학교에서 이 화해중재단을 이 전심 절차를 둬서 화해중재단에 최대한다 하고 화해중재단의 가령 권고를 화해중재단은 물론 상당히 그 객관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죠. 화해중재단이 다수의 의견으로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전 그때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서 절대 그건 지워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생활기록부를 고칠 때 무슨 졸업하고 2년 후에 전부 지워주고 하는 건 그건 안 된다. 우리가 규정을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화해중재단 넘어가서 그 피해자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가해자가 뭐 법대로 하자고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굉장히 지금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돼서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과연 자녀를 위하는 게 그렇게 법적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무죄 받더라도 기록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저희 방침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부모의 마지막 벽을 붙여도 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저는 학폭의 경우에 그래서 도저히 이런 이 교육적 해결로 안 되는 거에는 엄격한 법 적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법 적용이 없으면 사실 그때부터는 법에 대한 대응 능력의 그 차이에 의해서 진실과는 별개로 저는 그 학폭의 내용이 그 처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방인데 예방이 참 중요한데 저희는 우선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인성교육. 근데 인성교육은 사실 별게 아니고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교육하는 게 저는 인성교육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 그래서 그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을 뭐 교과를 통해서 혹은 단체 체육을 통해서 혹은 공유학교의 부모와의 이 학생의 공동 활동을 통해서 그 인성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금 학폭에 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체로 부모하고 학생 간의 대화가 부족한 경우가 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모와 함께하는 체육이 됐든 뭐 숙박이 됐든 이런 어디 단체 활동이 됐든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부모가 정말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좀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인성교육의 목표를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단체 활동을 자꾸 좀 이 학교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도 이 외국의 사례도 보면은 사실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는 주로 그냥 달리기 하고 뭐 매달리기 해서 개인적으로 체력 증진을 위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지만 한 4학년, 5학년, 학년이 위로 올라가면 전부 단체 체육. 전부. 뭐 가령 영국 같은 축구를 한다든가 럭비를 한다든가 뭐 농구를 한다든가 전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체계화가 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학교에 지금 그 단체 체육이나 이런 단체 뭐 예체능 활동이나 또는 저희가 IB 교육이나 학교에서 지금 이 하이러닝 교육도 거기에서 학생들끼리 함께 해답을 구해 나가는 일종의 모둠 활동을 수업 시간에 굉장히 지금 활발히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학생들의 그 학폭에 대한 아마 그 원인을 줄여주는 예방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혹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 건강이나 아주 어려서 어떤 쇼크로 인해서 마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금쪽이 프로에 나오는 학생들도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의 문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생활교육과에서 인성교육과에서 그 마음 건강에 대해서 좀 조사하는 이런 그 조사의 툴을 좀 저희들이 몇 가지를 지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현장에서 좀 실제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답이 없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인하는 그런 조사 툴을 현장에 적용해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저는 교직원의 경우에도 신체 건강 외에 사실은 이 마음 건강에 대한 테스트도 각자 해서 각자가 좀 저거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 절차를 좀 제도를 좀 도입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게 좀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교육복지연구원이 그 복지 지금 센터가 사실은 좀 기능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서 학생에 대한 그 일종의 마음 건강, 정신 건강, 그다음 교직원에 대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현장에 적용해서 예방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지금 그것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시스템 지금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전에